안녕하세요. 저는 심부름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이기도 해요. 보통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만 심부름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솔직히 맞습니다. 보통 의뢰인 중 그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90%는 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10% 정도의 의뢰인 중엔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그 의뢰인들 중 이 일을 하며 가장 특별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발 바람은 피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기혼자분들이요. 저희 같은 업체는 증거를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대부분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니까요.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있지만 요샌 워낙 모든 기술이 발달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도는 반드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소두가 좀 길었네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말해보자면 전 가난은 해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식품 공장을 다니며 어머니와 절 건사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진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자, 형규야. 딱진 이렇게 접어야 잘 넘어가지도 않고 튼튼한 거야. 우와, 완전 튼튼해 보여요, 아버지. 역시 우리 아버지가 짱이야. 아버진 하나뿐인 아들인 제게 엄하기보단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진 그런 제 영웅이자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어머니란 인간이 제가 7살 때 웬 남자 눈이 맞아 집을 나가며 아버지는 점차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아줌마, 아버지가 술 좀 사오라고 하셔서요. 또? 아휴, 네 아버지는 어린애한테 무슨 술 심부름을 이렇게 매일 시키니. 네 아버지도 너도 참 딱하다. 아버진 집에 있을 땐 늘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아닌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매일을 술에 찌들어서 살더니 아버진 나중엔 노름에까지 빠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 아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게 됐죠. 아버진 나중엔 일도 그만두고 제게 손직원까지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머리가 크고 대들기 시작하니 더 이상 손은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와라. 넌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술만 먹으면 늘 제게 역정을 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야, 형규야, 담배 피우러 가자.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 끝나면 선배들이 다 집합하래. 외가 친척은 왕래가 끊긴 지 오래였고 친가도 큰아버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턴 우리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댈 곳이 없던 전 자연스레 중학생 때부터 노는 무리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곳엔 저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고 가출한 애들도 많아 동질감이 많이 느껴져서요. 누굴 괴롭히는 일은 워낙 성미에 맞지 않아 동급생들의 돈을 뺏거나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10대 시절에 정말 많이 탈선을 했어요. 학생이 손대선 안 되는 술, 담배도 가까이 하고 특히 다른 학교 무리들과 개인적으로도 떼거지로도 싸움을 정말 자주 했죠. 그때 저는 속에 화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또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학교에서 싸움질하고 다녔어? 아버지가 저한테 언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학교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어디서 지혜비한테 자꾸 대들어? 네가 그런 꼴통이니까 내가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는 거지. 키워주는 애나 좀 갚으라고. 아마 그건 집에 들어가면 늘 술에 찌들어 돈 타령을 하던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 집을 나와버릴까도 했지만 어린 시절 제게 잘해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더군요.
참 이상하죠? 자식에게 부모란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어린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곤 부끄럽지만 깡패 생활을 시작했죠. 집에 돈도 없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도 않으니 학교 다닐 돈도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학교를 그만뒀던 건데 맨날 주먹질만 하고 살던 제게 어깨 생활은 다른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엔 그런 조직에서 저 같은 10대들도 많이 받아줬거든요. 야, 돈 좀 내놔봐. 나 노름하러 가야 되니까. 저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싫어요. 결국 네가 돈 내놓을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 힘 빼게 하지 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리고 너 돈 좀 번다고 으스대지 마. 겨우 사람 패서 더럽게 돈 버는 깡패 주제. 아버진 제가 벌어오는 돈을 좋다고 빼앗으면서도 저를 한심한 깡패 자식이라고 경멸하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큰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한번 다녀온 후로는 더더욱이요. 당시 전 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채꾼들에게 곤죽이 되도록 혼쭐이 난 모습을 본 이후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돈을 주곤 했었거든요. 혹시 또 그런 돈을 빌렸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봐서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거칠었던 저인데 왜 아버지에겐 그렇게 항상 모질게 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독히도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저는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진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 영원히 제 곁을 떠나더군요. 사고도 병도 아닌 극단적인 선택으로요. 그리고 그때 아버진 제게 이런 유서도 남겼었어요. 미안하다, 형규야. 너에게 짐과 상처밖에 안 됐던 이 목숨, 겁이 나서 이제야 스스로 끊게 된 날 용서하지 말아다오. 형규야, 나도 사람이고 아버지인데 왜 내게 살면서 한 번을 미안해하지 않았겠니? 하지만 이미 미안함을 느꼈을 땐 난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단다. 이제 와서 너한테 사과라고 변하자니 내 몸은 이미 도박과 술을 끊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과 한마디로 너에게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자신도 없었어. 그 유서엔 뒤늦은 아버지의 후회가 가득 담겨 있더군요. 저에 대한 끝없는 사과와 함께요. 나중에 네가 어둠의 길로 들어서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뒤엔 널 보면 너무 화가 났다. 너에게가 아니라 널 그런 어른으로 만들어버린 내 자신에게 말이야. 하지만 비겁한 난 내가 아닌 널 비난하며 그 화를 내뿜어댔지. 하지만 형규야, 자격 없는 걸 알지만서도 난 널 사랑했었다. 비록 널 보면 네 엄마 생각도 나고 못난 내 모습도 투영돼서 더욱 못나게 굴었지만 그래도 그 사실엔 변함이 없단다. 형규야, 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난 지옥에 가서 이 한 몸 소멸할 때까지 너에게 사죄를 하겠지만 넌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어. 다만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망가졌던 네 인생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살아가다오. 너만은 제발 나처럼 생애 마지막까지 실패만 한 사람으로 남지 말거라. 정말 미안하고 사랑했다. 유설 몇 번이나 읽어내리면서 제 눈물을 한참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의 처절한 후회가 제 가슴을 사무치도록 아프게 만들었죠.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끝까지 제가 미처 놓아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과는 치기와 원망으로 얼룩져 있던 제 마음에 서글픈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때를 계기로 전 손을 털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오랜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호되게 치르게 된 대가를 인과응보라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요. 이후 저는 우선 돈을 벌기 위해
공사판 일을 뛰기 시작했어요. 공장이라도 취업하려고 했지만 정가가 있던 절 써준다는 곳을 찾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직하게 일하는 절 좋게 봤는지 한 1년쯤 뒤 현장 반장님이 제게 한 심부름센터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대신 정말 취업이 되면 대가로 작은 사례금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딱 너처럼 손 씻고 나와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놈이랑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하면서 네 얘기를 해줬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 안 그래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 끈기가 없고 자꾸 그만둬서 진득한 놈이 필요했다면서 말이야. 같은 바닥 출신이니까 정가나 이런 건 그 양반의 신경도 안 쓸 거야. 솔직히 평소 인부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기에 좋게 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간절했던 터라 그 순간만은 감사해서 꾸벅 인사를 드렸죠. 이후 저는 그 심부름센터에서 정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땐 반장님이 요구했던 것에 조금 더 얹어서 사례금도 드렸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님은 저보다 10살쯤 많은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좋은 상사는 아니었습니다. 야, 넌 나이 처먹고 일을 똥구멍으로 배우냐? 너 그렇게 멍청해서 그 바닥에선 어떻게 살아남았어? 너 내가 주는 월급 처먹고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이 자식아. 뭘 눈을 동그랗게 떠? 눈 안 깔어? 깔라고 이 자식아. 가서 일을 해보니 왜 직원들이 자꾸만 그만뒀는지 알겠더군요. 사장님은 소시적 버릇을 못 버리고 마치 군기를 잡듯 욕설을 하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 마치 깡패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치가 떨린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일만큼은 꽤 재밌었기에 이미 단련돼 있던 맷집으로 꿋꿋하게 버텨냈죠.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확실한데 간통진 걸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들 대부분은 외도 증거를 잡고 싶어 하거나 당시만 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간통 현장을 잡으려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람 피우는 놈들을 보면 제 어머니란 사람이 생각나 참 한심하다 싶다가도 복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또 간혹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면 그것도 엄마라고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나 눈물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죠. 형규야, 그래도 널 낳아준 엄마인데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 싫어요, 외삼촌.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했나 했더니 날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라고요?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저희 아버진 비록 절 괴롭게 만들었을지언정 어린 절 버리진 않았었어요. 제 인생의 어머니란 사람은 이미 제가 7살 때부터 죽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부름센터 일을 시작한 이듬해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도 않았고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홀연히 사라졌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저처럼 그들은 그 가족에게 비참한 상처는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리워할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다 키워놨더니 금세 그만두네. 아쉽다 아쉬워. 일을 열심히 배워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그 사장님 밑에서 악바리처럼 버텼습니다. 그렇게 4년 뒤 저는 드디어 원래 일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한 터미널 근처에 제 심부름 센터를 차릴 수 있었어요. 일 하나만은 확실히 알려줬다는 거, 그거 하나 너무 고마워. 저는 퇴사할 때 사장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했죠. 이후 3년 뒤쯤 사장님은 벌이가 안 된다며 가게를 접고 농사를 지으러 고향으로 내려가시더군요.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귀찮아서 일을 대충대충 처리했던 데다 종종 바가지도 씌우곤 했으니 손님들이 나가 떨어졌던 거죠. 어서 오세요.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는 간절해 보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도 싶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곳에 찾아왔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절대 전 사장님처럼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지 않고 딱 적절한 가격만 책정해서 의뢰비를 받곤 했죠. 그래서인지 의뢰 해결에 만족한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차츰 이 지역에선 아름아름 찾아오는 실력 있는 곳으로 제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직원도 둘이나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나 씨,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 동안 인화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막대하던 인생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니 이런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와 주더군요. 전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된 4살 어린 아내와 나이 40대 초반엔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과거를 알고도 기피를 하긴커녕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가에 인사를 갔었어요. 정말 어찌나 긴장이 되고 걱정도 되던지 선물 세트를 쥐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하지만 제 과거를 들으셨으면서도 그때 장인 장모님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기도 했죠. 이래서 자식에게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법이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게 부모니까.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자네가 우린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아유, 긴장해서 손바닥이 아주 얼음장 같구먼. 그럴 필요 없네. 이제 우린 가족이 될 사이가 아닌가. 자네만 좋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편한 부모라고 생각해도 좋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그리고 이 못난 절 믿고 외동딸을 맡겨주신 두 분을 위해서라도 전 정말 좋은 남편이자 사이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연년생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고 주부가 됐어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전보다 몸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은 배가 되더라고요. 강서방 왔나? 어서 오게, 어서 와. 또한 저만 가면 우리 사위, 우리 아들하며 반겨주던 장인 장모님 댁에 가는 일 또한 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꿈꿔오던 다정하고 단란한 가족. 그것이 아내와 결혼하면서 얻게 된 가장 특별하고 커다란 선물이었죠. 제 인생에 이런 행복도 찾아와 주는구나 싶어 저는 전보다 훨씬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가족들을 더 넉넉하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특별한 의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사람 찾아주고 한다는 곳이 맞나요? 아,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 저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움츠러든 모습으로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더군요. 제가 안내한 테이블 앞 의자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거리셨어요. 그리곤 꼬깃거리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제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정도 돈으로도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 저였으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가격 안내부터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 그 할머니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몇 년 전부터 꽤 자주 터미널 근처에 보였던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는 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전단지를 뿌리던 분이었죠. 저도 딱 한 번 그 전단지를 받았었는데
그건 자신의 손주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이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인지 교복을 입고 있던 남자의 사진이 그 전단에 함께 인쇄돼 있었습니다. 혹시 그 손주를 찾으러 여길 오신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맞더군요. 제게 돈을 건넨 할머니는 민망하신 듯 연신 손을 바지춤에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무리 늙은이라지만 이 돈이 넉넉하지 않은 돈인 것쯤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요. 사실이 늙은이가 몸이 늙고 병까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정심을 가지고서라도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손주는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한지 딱 한 번만이라도 봐야 눈을 감아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할머니, 우선 울지 마시고요. 여기 휴지로 닦으세요. 우선 제가 사정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 전단지를 몇 년 전부터 돌리시던데 손주분이 고등학생 때 갑자기 실종이 된 건가요? 경찰엔 신고해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손주는 1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단순 가출을 한 성인을 억지로 찾아줄 수는 없다면서요. 할머니는 제가 건넨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긴 사정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많이 편찮으신 건지 밭은 기침을 하고 숨도 가쁘신 할머니의 말에 저는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였죠. 할머니는 엄청난 술주정뱅이에 가족들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과 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에게서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사셨다고 해요. 그런 남편이 술 때문에 일찍 하늘로 간 후 할머니 생선가게라며 이를 악물고 자식들을 키워내셨다네요. 이후 딸은 일찌감치 결혼을 했다가 사위 일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됐고 지금도 그쪽에서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터라 한국엔 잘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 찾는 손주분은 아드님의 자식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고얀 놈의 유일한 아들이죠. 에휴, 제 아들 놈은 말이죠. 어렸을 땐 그렇게 지 아버지를 경멸하더니만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아갔어요. 비록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페류나까지는 아니었지만 직장도 제대로 없이 가끔씩 막노동만 뛰면서 평소엔 술과 노름에만 빠져서 지냈죠. 제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화도 내고 애원도 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할머니 아들에 대한 말을 듣는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말이죠. 때문에 전 할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그런절 눈치채지 못하곤 계속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놈이 어디서 만났는지 자기랑 똑같이 놀기만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와 저랑 살던 집에서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부모도 없다고 하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술집 출신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이듬해 낳은 아들이 바로 제가 애타게 찾고 다니던 우리 손주예요. 에휴, 며느리 걘 평소에도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같이 술을 먹고 싸워대더니만 결국 손주가 두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가버립디다. 그래서 우리 손준 제가 다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어요. 애같이 부모랑 다르게 어찌나 착하고 순둥하던지 하도 불쌍해서 맨날 제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만은 손을 대지 않던 할머니 아들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점점 자기 자식에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술을 먹고 깽판을 부리면서요. 심지어 두어 번은 손주가 병원에 입원한 적까지 있었다네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런 아들에게서 손주를 지키려
애를 쓰셨다고 해요. 게다가 할머니 아들은 손주에겐 땡전 한 푼 쓰기도 싫어했기에 손주에게 들어가는 돈은 모두 할머니 차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몸이 약해지며 시장 바닥에서도 밀려나 할머니는 생선 장사를 그만두게 되셨다네요. 그때부턴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난 아들의 벌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허구한 날 번 돈으로 술 먹고 또 노름하러 다니느라 생활비도 거의 안 가져다 줬죠. 애 교복을 사야 한다고 해도 얻어입히라고 하고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해도 난 모른다니 어쩝니까. 전 모아둔 자그마한 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겨우겨우 손주를 키웠어요. 우리 착한 손준 몇 번이나 자기가 학교 안 다니고 돈 벌 테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둘이 나가 살자고 저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차마 아들을 등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손주에게 아버지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손줄 달래기만 바빴죠. 할머니는 당시의 자신을 지금까지도 원망한다고 눈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젊을 때부터 남편에게 길들여져서 사느라 자기 아들에게 손찌검 당하고 사는 손주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 건지 헤아리지 못했었다면서요. 결국 할머니의 손주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전 이제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전 아버지도 싫고 제 애원을 모른 척하는 할머니도 다 싫어요. 그러니까 다신 절 찾지 마세요. 하는 쪽지만 남기고서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우리 손주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와줄 게 없다고 하지. 우리 아들은 괘씸하다면서 그런 놈 찾을 필요도 없다고 하지. 늙은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 것밖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언젠가부터 손주를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손주가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을 텐데 키워준 값을 받아내야겠다면서요. 그땐 이미 그놈이 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서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당시에 제가 폐질 주우며 팔아서 겨우 둘이 월세방에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는 기겁해서 한동안 손줄 찾지 않고 그런 아들도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정말 짐승만도 못했던 할머니 아들은 그렇게 술을 먹더니 간암으로 손주가 집을 나간 지 8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네요. 변한 자신의 오빠에게 학을 뗐던 할머니의 딸은 그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했죠. 정말 형편이 좋지 않아 비행기 표값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렇게 아들을 보낸 후에야 전 다시 손주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희망을 갖고 찾아가도 봤지만 역시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다만 사망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선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후 할머니는 노인이라 방법을 몰라 그저 전단지 배포에만 매달려 손주를 계속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심부름센터 간판을 봤었지만 이런 곳은 비쌀 거라고 생각해 엄두도 못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폐지를 주며 번 돈으론 턱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던 의사 말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길 찾아온 겁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염치 없이 이 지저분한 10만 원이라도 들고서요. 할머니의 사연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주가 마치 어린 시절의 저처럼 느껴져서, 아니, 저보다도 더 불행해 보였었어요. 무엇보다 전 세상에 날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원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손주도 당시엔 너무 어려서 자신을 위해주던 할머니까지 다 원망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대로 손주가 할머니 만나보지 못한다면 평생 가슴에 비뚤어진 원망을 안고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곤 10만 원에 이 의뢰를 받아들이겠노라 말씀드렸죠. 저 정말 괜찮을까요? 우선 오긴 했는데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도 살아온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 손주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절 위해준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가여웠지만 저는 그 손주의 인생에서 저를 보았던 겁니다. 그랬으니 더더욱 할머니의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후 저는 주민등록번호와 장석환이란 이름만 가지고 할머니의 손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모르셔서 못 찾았던 거지 주민등록번호상의 거주지는 오래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 보니 석환 씨는 실제로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더군요. 그곳은 석환 씨 친구의 집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석환 씨 연락처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작정 잡아떼기만 했죠. 고등학교 친구시라면서요? 그리고 주소지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면 왜 가까운 사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연락처도 모르고 소식도 몰라요?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어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글쎄, 저도 예전에 부탁받고 주소만 저희 집으로 옮겨준 거지. 이후론 소식을 모른다니까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 집 할머니께서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손주를 보고 싶어 하세요. 네? 할머니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요? 가족이 찾는다, 할머니께서 간절히 찾으신다는 말을 아무리 내뱉어봐도 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는 말을 와락 내질렀어요. 그러자 그 친구도 할머니를 아는 건지 멈칫하더라고요. 전 이제야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더욱 간절히 부탁했어요. 네, 제가 왜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 명함도 드렸고 신분도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손주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네? 그제야 그 친구는 제게 손주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곤란한 듯한 말투로 변명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석환이가 어린 시절 상처가 너무 커서 자기 아버지뿐 아니라 자기 키워준 할머니한테까지 평생 담을 쌓고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 가족이 찾아오더라도 자기랑 연락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그 착한 애가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걔가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겠냐고요.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까지 지켜봤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분명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 들으면 만나고는 싶어 할 것 같네요. 워낙 천성은 여리고 착한 애니까요. 저는 그 친구가 가운데서 말을 전해준 덕분에 어렵사리 석환 씨의 근황도 알아내고 만날 수도 있었어요. 당시 석환 씨는 다른 지방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약속된 카페에서 석환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어렵게 성사된 자리에서 석환 씨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제게 물었죠. 아주 냉담한 목소리로요. 친구한테 대충 들었는데 할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신가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혹시 절 불러내려는 거짓말 아닌가요? 만약 진짜 아프시다면 제 아버지란 사람이 간병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죠. 할머니는 손주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병원에서 무슨 호강을 누리다가 눈을 감겠냐면서 그냥 집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형편도 어려운 마당에 그럴 돈도 아깝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몸이 병을 못 이겨서 상태가 좋으시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랬으니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도 내리지 않았겠어요? 시한부요? 네. 그리고 석환 씨 아버님께선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할머니는 그 몸으로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혼자서 버티고 계신다고요? 그럼 저희 고모는요? 중국에서 여전히 힘들게 먹고 산다기에 미안해서 할머니께서 자신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다네요. 제 말에 냉기로 가득 차 있던 석환 씨의 얼음장 같은 표정이 무너지더군요. 석환 씨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마음까지 걸어 잠그고 있던 것 같았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할머니의 상황이 더욱 처참해서 놀란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석환 씨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 할머니 앞에 데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어요. 석환 씨, 석환 씨 모르겠지만 그쪽이 집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할머님은 석환 씨를 애타게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물론 그 중간엔 석환 씨 아버지란 사람이 석환 씨의 돈을 노리는 것 같아서 잠깐 찾길 멈추셨다는데 그것도 다 할머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석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할머니는 다시 쉬지 않고 석환 씨를 찾으셨대요. 어르신이 방법조차 제대로 몰라 여름이고 겨울이고 나이 드신 몸으로 전단지를 돌리면서요. 저도 그 전단지를 실제로 받았었고요. 할머니가 절 13년 동안이나요? 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석환 씨가 할머님조차 원망하고 집을 나갔던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석환 씨, 할머니께서 석환 씨를 진심으로 아끼셨다는 거, 그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걸 석환 씨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석환 씨, 사실 저 고작 10만 원이란 돈을 받고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석환 씨가 마치 과거의 저 같아서 저도 석환 씨와 너무 비슷한 세월을 겪고 살았어서 도저히 남일 같지가 않았었어요. 사장님께서도 저 같은 과거를 겪으셨다고요? 네. 제 엄마란 사람은 제가 7살 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고 그 뒤로 저희 아버진 석환 씨 아버지처럼 변했어요. 심지어 전 기댈 할머니조차 없어서 정말 힘들고 오랜 방황의 시기를 보내야 했고요. 원망을 세상에 퍼부으며 주먹을 쓰고 교도소까지 다녀왔죠. 사장님께서도 힘든 나날을 겪고 사셨군요. 그래요. 하지만 석환 씨 그런 저와 다르게 어둠의 길로까지 발을 들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석환 씨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할머니가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늘 후회를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할머님이 바로 그러셨대요. 석환 씨를 위해 아들을 내치지 않았던 걸 늘 후회하며 석환 씨를 그리워하셨대요. 석환 씨,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해주는 가족은 누군가에겐 평생을 가져보지 못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을 끝내 다시 재회하지도 못하게 되기 전에 얼른 할머니를 만나보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로 석환 씨가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길 바라면서요. 석환 씨는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더군요. 그런 석환 씨 아래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그렇게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던 석환 씨는 저에게 흐느낌을 그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제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할머니를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효막심한 절 할머니가 여전히 찾고 계셨다니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절 그리워하고 계시다니 맞아요 사장님. 과거에 전 너무 많이 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할머니한테까지 돌리면서 더 원망할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저 할머니 뵈러 갈게요. 가서 그동안 할머니 혼자 내버려 뒀던 것들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그렇게 전 석환 씨를 할머니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덧 33살이 된 자신의 손주를 보자마자 비명 같은 오열을 토해내며 와락 석환씨를 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석환아,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 할미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너 그동안 잘 먹고 살긴 한 거야? 얼굴은 왜 이렇게 까칠하고 몸도 말랐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 건강해요. 할머니야말로 왜 이렇게 허리가 더 굽고 마르셨어요?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지. 왜 입원도 안 하시고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할머니를 원망할 게 아니라 절 키워주신 할머니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할머니 옆을 지켜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 아니다. 나야말로 너무 미안하다, 석환아. 내가 너무 어리석고 아둔해서 네 상처를 더 깊이 헤아려 주지 못했다. 내가 널 더 굳건히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미안하다, 우리 손주. 그래도 이렇게 날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 눈물겨운 상봉의 현장을 보는데 저까지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눈물을 애써 감추려 뒤돌아서서 눈물을 꾹꾹 닦았죠.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은 저에게도 고맙고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에 제가 이제야 눈을 감아도 좀 편히 감겠어요. 저도 늦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제에 가까운 의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전 평생 할머니를 만나 사과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을 연명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직도 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망각한 채로요. 저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번 일로 얻은 게 많네요. 돈 주고도 얻지 못할 가슴 벅찬 보람과 감동이요. 두 분이 이렇게 재회하신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나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뒤 할머니는 손주의 애원에 못 이겨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드릴 테니 입원을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할 땐 고집을 부리시더니 손주의 부탁은 거절하시지 못한 거예요. 석환 씨는 아낌없이 그 비싼 병원비를 지불했죠. 그 뒤 석환 씨는 할머니의 집에 머물며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간병하더군요. 저 또한 우연히 맺게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주를 찾던 3주 동안 이미 할머니의 건강은 더더욱 한계에 달한 상태였어요. 할머니, 예전에 햇님 달님 동화 기억나세요? 왜 할머니가 제가 잠이 잘 못 들 때면 항상 들려주시던 거요. 전 평소엔 다 참을만 하다가도 꼭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머리맡에서 그 동화를 읽어주던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럼 기억나다 마다 난 석환이 너와 보낸 시간이면 그게 어느 것이든 다 기억하고 있단다. 어느 것이든 다요?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그냥 저랑 즐거웠던 기억, 이렇게 제외한 기억 같은 좋은 기억만 남겨두고 나머진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잊을게요. 슬프고 괴롭고 상처받았던 기억 같은 건 다 잊을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더 이상 미안해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재회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던 두 사람의 대화를 병실 문 밖에서 들으며 가슴이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딱 한 달을 더 버티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빈소가 다 차려진 뒤였죠. 아무런 조문객도 오지 않았던 그 쓸쓸한 빈소에서 두 눈이 퉁퉁 부어있던 석환 씨가 절 힘없이 반겨줬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할머니가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올 사람도 부를 사람도 없어서
할머니가 너무 쓸쓸하실까 봐 걱정했거든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려는 석환 씨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쓸쓸하고 참담한 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석환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아주 비통하고 기나긴 울음을 제 어깨 위로 흘려보냈죠. 그날부터 전 조문객도 별로 없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석환 씨와 함께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문객은 할머니가 사시던 월세집 주인 네 분과 할머니가 폐지를 가져다 팔던 고물상 주인,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문병을 와주었던 제 아내뿐이었죠.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저녁 소식을 듣고 할머니의 딸과 사이가 뒤늦게 달려와 오열을 하더군요. 할머니의 딸은 석환 씨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네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나한테 안 해줬다니? 아니다. 애초에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네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았던 내 탓이야. 네 아버지가 세상 떠난 후에 난 네 할머니를 중국으로 모시려고 했었다. 하지만 손줄 찾아야 한다고 끝끝내 싫다고 하신 분이 네 할머니야. 그렇게 애타게 찾던 손주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줬으니 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편하게 가셨을 거다. 네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할머니의 딸은 석환 씨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사례까지 따로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일전에 석환 씨에게 그랬듯 그때도 그 사례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두 사람이 제외하고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거든요. 장례가 끝난 뒤 할머니 얼마 안 되는 유품 정리가 끝난 후 석환 씨는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린 석환 씨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 겸 술을 한 잔 했었어요. 그때 석환 씨는 제게 이런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여태 전 제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할머니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저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놈이 되기 위해 변해보려고요. 지금처럼 아무 일이나 일당으로 벌면서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결은 좀 다르지만은요. 그리고 전 제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만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석환 씨는 저보다 훨씬 바르고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저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절 찾아오시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나 장소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꿋꿋이 버틸 힘을 얻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 뒤 고맙게도 석환 씨, 아니 석환인 제게 자주 연락을 하며 찾아도 왔습니다. 점차 저를 사장님에서 아저씨로, 그 다음엔 형님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요. 또 자신은 찾아갈 곳이 없다며 언제부턴간 저희 가족이 처가에 가 있는 시간을 피해 명절에도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석환 씨 왔어요? 어서 와요. 석환 씨 먹으라고 제가 석환 씨 제일 좋아하는 녹두전도 많이 해뒀어요. 우와, 석환이 삼촌이다. 삼촌, 보고 싶었어요. 아내는 고맙게도 그런 석환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곤 합니다. 석환이가 선물도 자주 사오고 용돈도 잘 주던 탓에 저희 애들도 석환일 삼촌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반기게 됐죠. 덕분에 이젠 용돈과 선물이 없어도 석환인 아이들이 가장 반기는 저희 집안의 귀빈이 됐답니다. 기특하게도 5년이 지난 지금 석환인 정말 많이 변해 있어요. 석환인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더니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을 졸업해야 했는데 고졸이던 석환인 학점 은행제 제도를 통해 대학 과정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소 하청업체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던 석환이가 대견해 저는 때때로 밥도 사주고 싫다는 석환이에게 생활비도 붙여주며 도움을 줬었죠. 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간절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차이도 둘이 18살이나 나서 그런지 없는 조카 같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우린 지금 거의 가족처럼 지내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환인 할머니 생각이 나는지 요즘엔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엔 저 또한 영문도 모르고 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이놈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편하게 나가봤더니 저를 그 봉사 현장으로 끌고 갔거든요. 야, 이런 데 오면 온다고 말이나 하지. 에이, 준비하고 오나 그냥 오나 뭐가 달라요. 봉사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하고 건강한 신체 딱 두 개만 있으면 되죠, 형님. 그렇게 얼떨결에 봉사를 하고 오긴 했지만 솔직히 보람은 있더라고요. 때문에 앞으로 전 석한이를 따라서 혹은 석한이 없이 아내와 둘이서라도 자주 봉사를 다녀볼 예정이에요. 석한이처럼 저도 어린 시절 너무 함부로 취급했던 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성실히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며 든 생각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엔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록 돈을 받고 해주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내미는 작은 손길에도 큰 위안을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곤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일이 아닌 봉사활동에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던 시간이 나눔과 베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 동안 조금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었길 바라며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